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지난 주말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장 여론전 속에 이번 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박성준 의원과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월요일에 만나보는 본격 토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에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전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많이 언급됐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공식 외교 문서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를 줄이는 핵 군축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일단 급격한 수준의 대북 정책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전 보장을 약속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로 꼽히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적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함께 한미일 등 유사 입장국 간에 다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도 내비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거다.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큰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계를 맺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고 네. 거기서 더 나아간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탱고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에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버리고 혼자 과속하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예. 그러자 북한은 곧장 논평을 내고 자신들의 핵무력은 협상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는 구시대적인 망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부과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관련 일정 중에 갑자기 이번 주 초 많은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직전 취재진이 상호 교역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거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에 사용된 단어는 관세가 아니라 교역이었지만 맥락상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상호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상호 관세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매기면 미국도 한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을 똑같이 부과하는 걸 넘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관세 정책을 이용하면서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 등을 명분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폐지했지만 대미 흑자 규모가 지난해 우리 돈으로 81조에 달하다 보니 우리도 트럼프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이미 현실화됐는데요.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도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헌재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보류한 것에 대한 변론이 제기되죠.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당초 지난 3일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최 대행이 선고 사흘 전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양측 주장을 더 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국회 측은 당시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했다는 공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네. 여당도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최 대행 측은 당시 여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청문회 불참으로 선회하는 등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사안에 대해 언제 선고를 내릴지도 주목되지만 만약 최 대행의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를 따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 주 변론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7차와 8차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재는 8차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지 추가 기일을 더 지정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내일 진행되는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행안부 소속 기관인 경찰이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백종욱 전 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에겐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점검했던 과거 사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2월 임시국회 시작하죠? 네,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각 오늘과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추경 편성 등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대표는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현재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연금개혁, 추경 편성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고소득 영구직 개한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에 예외를 두자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예외 조항은 빼고 업계 지원책 위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인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양당 모두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번 주 초에 열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현재로선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새벽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대형 어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남 여수 해상에서 어제 새벽 1시 40분쯤 14명이 탑승한 대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네. 이 중 외국인 선원 4명이 구조됐고 선장을 포함한 5명은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인데 당시 바다에는 충랑주의보가 내려져
30톤 미만의 선박은 출항이 금지됐지만 해당 선박은 139톤에 달하는 대형 배라서 출항이 가능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조업을 위해 다른 선단선 5척과 이동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고 당시 선원 대부분은 취침 중이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해경은 기상 악화를 주 원인으로 보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현재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한파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8.8도고 일부 낮은 곳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아침 추위가 조금 약해지긴 하겠지만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또 전라서부, 제주에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호남 서해안으로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등 0도에서 7도 분포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또다시 전국 대다수 지역으로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쪽 해안과 산지, 영남 지방 위주로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8.9도고요.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회영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인 만큼 일찍부터 정체가 늘었습니다. 벌써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창동교부터 성수까지 쭉 밀리고요. 북부간선로 실내에서 원룸분기점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서안암에서 송파까지 정체고요. 경기 서쪽에서는 계양까지 양방향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에서 신갈, 다시 판교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도 오산에서 남사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사고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군포 1차로에 사고 나서 북소원부터 여파받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오창분기점 1차로에,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도 금광 3터널에 추돌 사고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시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추진하는 배경 뭔가요? 일단 뭐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게이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에서 시작된 명태균으로 끝을 봐야 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진상 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 접견도 뭐 계획하고 있나요? 저는 뭐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좀 만난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추진 일정은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2월 안에는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발의를 하고 2월 안에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표님,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거를 떠나서요. 네. 명태균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 뭐 총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특히 이제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네. 명태균 씨가 직접 개입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선 개입,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공천 개입,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 세트로 다 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에 선거 절차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성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특히 창원지검에서 황금폰까지 다 지금 압수가 네, 된 그렇죠. 상태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황금폰을 없애라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특검의 정당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 네.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뭐 통과 여부 이런 얘기하고 거부권 얘기 많이 네네네. 하는데 뭐 최상목 권한대행 이것을 거부권을 할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명분이 없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의 대행, 쉽게 얘기하면 내란숙의 대행의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축적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네, 의원님. 이 같은 행보가 네네. 윤 대통령 부부보다는 여권의 대선 주자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이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신뢰가 그만큼 이제 깨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던 거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특검이 부결이 됐던 거죠. 재의결에서. 이번에 그럼 당연히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뭐 상징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압박이 컸다.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욱더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지난 11월 4일 날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고된 이후에 그것이 이제 내란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럼 검찰도 당연히 수사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린 건 아니다. 여권 대선 주자가 얽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됐든 오세훈 시장이 됐든 나 그런 거와 관련 없다. 나는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이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거나 무슨 그것을 노렸다라거나 국민의힘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논평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런 입장들은 좀 네. 나오고 있어요. 예, 홍준표 예.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발악한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놨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명태균 씨와 돈 한 푼 주고받은 것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답지 않네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돌파형 아니겠어요? 돌직구형이면 명태균 수사 받겠다. 오히려 특검
통해서 이 수사를 받는 것이 나의 어떤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답지 왜 홍준표 시장이 피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수사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속히 해라. 신속히 하고 특검을 발의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입니까 지금? 상수 아니에요 상수.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증인들 발언 중에 좀 주목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증인들을 떠나서 윤석열이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탄핵 심판이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윤석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그 관련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거짓말의 거짓말이고 그동안의 거짓말이 얼마나 그 사람 자체가 상징성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가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일부 핵심 증인들은 네네.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네. 이런 분들은 초기에 했던 진술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온 국민이 다 바라봤던 그 당시에 내란이 분명한 거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는데 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권이라고 할까요? 변호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바꾸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전 세계가 바라보고 온 국민이 바라봤던 이 내란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여인영 전 여인영 방첩사령관 만나러 만났다는 다녔다면서요? 얘기들이 예.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확인은 하신 건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의 수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것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그 김용현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핵심 수방사령관이 이진우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여인영을 만나서 그 얘기를 서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것을 스스로 저희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차 변론이죠. 그때 네네.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저기 누군가요? 그 김병주 의원이요? 아니. 박범계 의원하고 저기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그리고 네네. 저기 특전사령관 네. 곽종근 네. 전 특전사령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회유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 탄핵 심판을 전체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 그들이 처음에 나와서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증언하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초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신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내일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2월 3일 날 우리가 봤던 그 내란과 군대의 어떤 투입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얼만큼 헛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 내란 수계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전환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내일 7차 변론이 있어요.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어요. 내일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내란과 관련된 관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국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가운데 내란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은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내일은 증언을 할 것이다. 네, 어느 정도는 증언하겠죠. 그분이 판사 출신 아닌가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 내란과 관련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도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나오는데 부정선거 주장, 의혹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고 아주 친분이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당선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22년 네. 지방선거에서 6월에 국민의힘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이 실제 큰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참 의문이 들고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 13일까지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직 이제 추가 기일 여부가 관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봤던 사건이고 명확하단 말이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이 쟁점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면서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오랫동안 법적인 그러한 경험과 축적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끝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변론기를 더 잡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시간을 제한한다.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공개법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윤석열 변호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 변호인 출신이고 그동안에 판검사하면서 우리나라 헌정질서, 법적질서, 법질서를 지켜오면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관련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호인들은 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왔지 않았습니까? 우선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습니까?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까? 모든 것을 부인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와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변호인 측들이 그동안에 혜택을 누려왔고 자신들이 얘기해왔던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오히려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 소면에 네네.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방문한다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의 포위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 포위가 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지금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의 힘으로 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는 국민의힘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큰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그 보호하려고 그 한남동 찾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헌정질서를 무너뜨렸고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엄단하고 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민심을 이반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저는 간판 내린다고 봅니다. 네. 주말 탄핵 찬반 집회 보셨을 겁니다. 보수의 탄핵 반대 집회가 세를 불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이제 보수라고 하는 일반적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극우의 세력들에 의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헌정질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국가의 보존에 가장 초점을 맞춰요. 국가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점진적 변화라든가 점진적 개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의 행태는 뭡니까? 헌정질서를 파괴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당사자예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전체적인 극우 세력의 어떤 준동에 의해서 그 선동가들이 지금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보수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극우의 가치죠. 이 극우의 가치라는 것은 나치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파시즘에 가까운 논리들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동원체제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한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극우에 의한 선동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우 선동이다. 예. 네,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권 플랜본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당 싱크탱크에서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네네. 출범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아니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던 부분이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탄핵으로 인용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얘기하는 게 조기 대선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의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수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 당사자들도 이미 저는 준비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뭐 앵커가서 얘기했지만 집권 플랜본부 이런 것들은 이미 탄핵 심판 이전에 탄핵 이전에 그렇죠.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차원에서 대선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미 이것은 이제 탄핵 열차가 출발했고 탄핵 심판이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선은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조심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좀 이미 본격화?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탄핵 심판 과정들을 좀 지켜봤고 이것은 뚜렷한 윤석열이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탄핵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정치권도 다 보고 있고 헌법학자도 다 보고 있는 것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체보다는 이미 상수로서 대선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네네네. 당 강령에 있는 기본사회 구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현실 진단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의 이념과 이데올로기화된 한국사를 이끌어가면서 국회에 있는 야당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면서 무슨 반국가 세력, 반전체주의 세력, 아니 반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윤석열의 이념적 지향성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어려움을 성장 모멘텀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52시간 문제도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서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실용주의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민주당의 정책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삶의 질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프라그마티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대외적인 경제 문제, 대내적인 그 지금 침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용주의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네네. 짧게. 비명계와의 통합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용해주고 앞서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비명계의 목소리도 수용하면서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큰 파이를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식사 1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인 박순려입니다. 올해로 한복인의 길을 40년 하고도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복에 올인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어릴 적부터 옷에 욕심이 너무 많았어서 설에 떡국은 먹지 못했어도 한복은 꼭 입었습니다. 한복을 사주지 않으면 정말 다리 뻗고 운 적이 그 정도로 옷사랑이 특별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점차 한복 입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복 입는 분들은. 옛날에 한 사람이 한복을 맞추러 오면 5벌, 7벌, 9벌 빨강 치마에 녹색 쪼그리 제사 모실 때 입는 하얀색 아래 한복 아니면 이제 옥색 한벌, 겨울 두루마기 겨울 한복, 또 한여름에 입는 모시 한복 많았죠. 근데 지금은 신부 신랑님도 옷 한 벌을 선뜻 하려고 안 하고 우리나라 전통이 계속 사라질 것 같다는 이 위기감에 지금 와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달려왔는데 근데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건 교육하시는 교육자분들께서도 정말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세상에 돌고 도는 거니까 우리나라 옷은 분명 또 세상 사람들이 찾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부분 지방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또 충남 일부 내륙, 전라 서부, 제주 이렇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 쪽은 적지 않은 양입니다. 충청 호남 서해안으로 1에서 5cm, 제주와 경기 남부는 1cm 정도 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이때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으로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린다는 것 미리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해안 위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다시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등 전국 0도에서 7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등 아침 추위는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뛰어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가 높겠습니다. 한편 동쪽과 또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추위였는데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초기에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가 반대 여론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김성태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제 단순하게 동대구 역 앞에 집회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외적으로 사실 민주당 그 의원들과 또 지역 책임자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원령을 내렸죠. 주말 집회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구역 집회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단면만 보더라도 사실 그 13 비상계엄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탄핵소추가 의결지로 지금 현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면은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그 전국을 생각하면 그때도 11월 달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네. 강화문 촛불 집회 시위가 3월 달까지 이어졌거든요. 갈수록 열기가 더해졌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1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국회 앞 이대로 네. 여기에서는 이제 참 특히 여성 젊은 뭐 그런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인파가 결집해서 또 탄핵을 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부산 뭐 이렇게 여러 현들 서울 뭐 어제 동대구까지 네네네. 이렇게 집회 양상을 보면은 지금 현재 대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정을 제대로 펼지도 않는데 저렇게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묵고 사는 문제 이런 뭐 엄동설하는 민생 경제를 뭐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뭐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을까? 이런 걸 집회 현장을 가면은 분석해 보면 답이 좀 몇마디 나와요. 요즘 특이하게 2030의 집회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홍 의원님, 영남권 민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까 저 전체적으로 그 이런 현상에 반응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단 약간의 피크를 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으로? 예, 그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성 쪽에서는 뭐랄까 일종의 그 어느 정도가 그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는 다소 그 지지자들의 그 참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어쨌든 그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위 우파가 그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고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 지금 소위 그 탄핵 찬성 쪽은 비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고 탄핵 그 반대 쪽의 입장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특정 종교 플러스 그 일부
그 이제 그 우파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봐야 될 것은 현재로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절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좌파 그 소위 탄핵 찬성 쪽에서는 셀럽들의 참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셀럽들의 참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탄핵 결과가 뭐 기각된다든지 그 헌법재판소에 그럼 또 반대하는 생각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그 탄핵 찬성 쪽은 조금은 관망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대구 경북 쪽은 이번 주말에 상당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당연히 국민의힘 결집 뭐 텃밭이기 때문에 그런 결집하는 현상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의원들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이번에도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특정 종교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종교와 관련돼서 아마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좀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의원들 참여는 뭐 글쎄 뭐 적절하지 않냐면 당연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은 또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철호 도지사가 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경북도지사.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느 집회를 가도 그 행정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당에 그 소속돼 있긴 하지만 가급적 그 정책 중립이나 어떤 그 정치색이 그 정책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노골적인 정치 집회에 참석은 자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이철호 도지사의 참석은 좀 적절치 않았다. 특히나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집회 탄핵 찬반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그냥 그 밑에 쓰는 건 참석하는 건 모르겠는데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철우 지사의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체장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대구는 이제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이 크게 뭐 분리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이제 뭐 행정 자치를 가자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만에 하나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지면은 정치적 결심을 할 뿐이고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유롭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이제 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언젠가는 뭐 이 지금 국가적 불행 대통령이 탄핵 사태가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걸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은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국민 통합과 또 승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질 사람의 가장 중심은 정치인입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죠. 네. 막 그런 측면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가장 큰 힘이 대구 경북이었는데 막 그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뭐 이 엄동소란 추운데 저 집회 시위를 격려하는 그 입장은 있지만은 뭐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가요? 윤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 지금 어떤 효과를 좀 노리는 걸까요? 윤 대통령 영향력이 커지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냐 인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기각되는 순간 바로 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님을 떠나서 지금 결집하는 지금 보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수 세력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든지 지도부에 입성하는 거나 또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주요 그 선출직으로 뭐 자치단체장 후보라든지
1년 후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원이나 지지층의 선택을 받아야 될 여러 이 선거 절차가 있었거든요. 내부에. 네. 이런 경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파의 마음을 결집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판단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권으로 결집하는 보수파를 자기를 어떤 지지하는 또는 그쪽에 일정 정도 지지세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러면 중도층으로 좀 확산하는데 국민의힘이 많은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두 번의 이제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어설픈 공수처의 수사였지만은 공소 제기 요구에 따른 이제 검찰이 기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유우파론에서 중도 확장론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이다. 당내 스탠스가. 예. 지층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되려 그런 판단이 되려 지금 현재 길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판단은 좀 더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금주 이제 내일 화요일 하고 또 목요일 7차, 8차 이제 네네. 헌재 변론 기일을 마치고 나면 추가로 몇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의 변론이 이제 마쳐지고 나면은 그때쯤 뭔가 좀 당의 스탠스가 바꿔지지 않을 전환될 수 있다.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흔히 말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건정세 비대위 위원장이나 건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포켓 정당으로 비춰지는 옥중 정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또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생각은 국민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또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지극히 절제된 그런 국민적 인계점을 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일정 부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누구보다도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막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위 이상을 벗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국민 여론으로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바로 보수의 우위가 바로 이 대목이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네, 말씀 주시죠.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은 당시 3당 합당이 이합집산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로만 비춰졌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탄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근대 산업화의 그 찬란한 업적을 YS의 그 처절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결대한 위대한 정치가 없었다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수의 본산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지금 이 대목에서도 충분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홍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특별한 말씀.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시간도 제한되고 있고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또 공개 법정의 증언보다는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전적으로 재판관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그 검찰의 조서를 좀 더 중시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검찰의 조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 그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그 내란에 준하는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TV로 다 봤어요. 국회에 유리창을 부시고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당시 군인들이 나와서 울먹이면서 잘못했다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논쟁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하겠다 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 네. 또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공수처 수사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정치 재판화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 재판화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이유를 대서 정치 재판화하는 건데 이 2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지층이 결집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신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신상이 털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것도 있죠.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재판에 따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더 그 사법적으로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효과를 해서 부각하면서 야당에 대한 공격도 기대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종의 사법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왜 야당 대표 전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야당 대표 거는 천천히 가고 대통령 거만 빨리 가냐 이 비판들을 사실은 전혀 별개의 법정인데 같은 법정이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 것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후에 정치적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순교자 프레임, 정치적 그 소위 우파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지금 헌재가 국민들에게 특히 인식되어진 그런 국회에서 탄핵 소추리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헌재가 이제 준비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변론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차까지 마쳤습니다만 요 모든 과정이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팀에서 준비기일 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당시에는 내란죄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또 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헌재 심판에 그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탄핵 소추 그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부분을 드러내고 하자. 이걸 마치 또 헌재에서 권고한 것처럼 물론 그 변호인이 나중에 입장은 소중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국민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을 자초하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의 총리 대행의 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가 또 이루어지고 나서 이 탄핵 심판이 지금 접수된 지 한참 됐어요. 2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지금 이제 입법수장인 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마흔의 헌재 입항과 위헌재천 신청에 대한 것으로 이거는 지금 빨리 한번 준비 변론기에 한번 하고 나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거는 조속하게 빠르게 끝장내려고 그러고 그 이제 변론기를 잡는 것만 해도 너무 일방적이겠죠. 1차부터 8차까지 끝내고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그런 또 정인들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또 한두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지금 정인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뭐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정인 신문 과정을 갖다 너무 협소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다. 30분 이내로. 네. 또 뭐 반대 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그러면서 반대 신문을 갖다 변론 전날 이렇게 제출한다면 언제 그걸 뒤다 봅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안들이 헌재에서 일반 재판하고 다르게도 왜 이렇게 정말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냐. 그런 측면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변호인 측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진행 절차와 과정 이런 게 국민들이 또 일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 드리고 네. 싶은 거는요. 네. 헌법재판소에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소위 좀 국민의힘과 그 가깝다고 지금 뭐 계속 뭐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는 분위기가 되니까 저도 뭐 이렇게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네. 어쨌든 소위 보수적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문영배 재판관이나 소위 몇몇 진보적 판사들이 네네. 불공정하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주심 재판관으로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의 제기를 했을 거고 다 이러저러한 안에서 논란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본안에 대한 심판 결론이 어떻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걸 봐서는 헌법재판관 내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 과정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현재 이제 재판소 팽의를 통해 가지고 네. 탄핵 심판 절차나 이 정의 신문 또 시간 할애하는 이런 부분이 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윤 이제 대통령이- 각종건 네. 전 뭐 특전사 사령관이라든지 홍정은 또 국가정보원 1차장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또 이제 이진호 소방사령관 이런 네. 분들이 이제 헌재에서 이제 정언하는 내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심층 깊게 반대 이름 질의를 하고 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정언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막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이제 뭐 이런 반대 신문도 15분을 또 제한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네, 그런 거죠. 네. 같은 맥락인데요. 인권위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보장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인데 김 의원님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권위에서도 이제 뭐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인권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의 가치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 또 인권인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심상 비상계엄 탄핵을 계엄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탄핵 소추 의결돼서 대통령 직위도 유지돼 가지고 탄핵 심판도 받고 또 형사 재판까지 지금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형평성 그런 걸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피소추인 뭐 피의자 뭐 이런 여러 형태 지금 이제 뭐 상의돼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형평성을 갖춰달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위도. 인권위의 그런 부분 상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 국가인권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동안 1987년도 헌법 개헌 이후에 지난 40여 년간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해온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게 국가인권위였는데 이번처럼 저는 정말 엉망인 국가인권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여러 가지 사안들 제시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깔고 뭉개고 안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지 사회적 강자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총력 지원하고 있고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 어떻다면서 이것을 재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희화화하는 거고요. 특히 인권위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거의 뭐 그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5차, 6차 변론이 있었는데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원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진술이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증언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의원님? 예,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지난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곽정근 특전사령관하고 저 홍장원 전 차장 1차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좀 입장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의 증언과 지금 나와서 하는 증언이 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언이 바뀐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지난 검찰 수사 당시에는 본인들의 당시에 진술을 했는데 이후에 변호인들의 조력 등을 받으면서 네.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해서 공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좀 만들겠다 이런 게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수감돼 구속 상태에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특전사령관에 비해서 남은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방첩사령관 등등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입장을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때 했던 답변 과정이 굉장히 희화화됐었는데 마치 현장에서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연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다른 군장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석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심판의 증언들.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지금 현재 재판정에서 증언은 지금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런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란죄 혐의로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제 행법적 그런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훨씬 빠르게 결정나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탄핵 심판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특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여인행 방첩사 사령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하고 지금 이제 헌재에서 이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깊게 지금 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특히 지난 5차, 6차 변론 길에서 잠시 좀 분위기를 좀 잡았다고 보는 거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2부 여기서 마칩니다. 3부에서 품격 토론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 의원님, 말씀이 조금 중단이 됐는데 그 헌재 심판의 증언 내용 아까 부연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가. 이건 기본적 요건인데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얼마나 중대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같은 경우는 선거법 중위 의무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당시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헌재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비록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중위 의무 헌법과 법률은 일부 위반은 됐지만은 그렇다고 대통령직을 파면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해서 내려쫓는 그런 사안까지는 지금 중대하다고 보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대한 부분으로 지금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기각해서 복귀할 경우에 이 사회적 파장이나 흐름 이걸 이제 헌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 심판은 처음부터 국회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과정이고 또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론의 이제 추이, 여론의 파장 흐름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구금돼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재 그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본인 스피커를 활용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준우 소방사 사령관이라든지 또 여인은 방첩사 사령관 이 사람들이 검찰 진술하고는 확연히 다른 지금 네.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 정언을 하니까 봐라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제 구치소에 네. 접견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막상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실태를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냐. 네. 지금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실탄 보유 및 어떤 활용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었냐 네. 하는 문제. 그리고 국회 봉쇄나 본회의 방해 행위가 어떤 지시나 그런 게 네. 있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이나 그 대부분의 그 군 장성들이 당초 그 체포 직전 구속된 직후에 검찰 수사 받았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네. 체포를 하려고 했었고 다 인정을 했다가 지금은 그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입장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모호하게 바뀐 건데 이 문제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군 장성, 그 구속된 그 당사자 4명의 핵심 장성들 외에도 그 밑에서 지시받은 실무장 장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시를 받았느냐.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입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묘한 거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현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갔는지 이 문제가 아마 나중에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회유, 말 맞추기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은 박범계 의원하고 홍장원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런 회유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고, 보니까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가 여인영 전 방총사령관,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을 사전에 좀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민주당이 회유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 중요 가담죄로 분류돼 있고요. 이것을 공익제보자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제보자가 되려면 사전에 뭔가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협조해서 막으려고 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냐의 문제지. 지금은 진술을 본인이 자백을 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에 협조하고 나중에 어떤 양형 과정에서 법원에서 감형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또는 검찰 구형 또는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양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공익제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무슨 거래를 해가지고 봐주고 네. 형을 면제해주고 정상적으로 그 직위대로 예편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회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약간 주의 조치 있었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래서 어떤 정도 이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상은 이 구속돼 있는 사람을 변호인들이 할 때에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일부 유도성 질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회유하거나 이런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게 변호인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김성태 의원님, 이런 부분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진술과 이제 헌재에서 정원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우고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헌재 재판관이 이제 직권으로 정인 신청을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죠. 네. 그게 이제 이진우 수방사단장하고 이분하고 이제 과연 이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일날 특전사가 이제 언들 데리고 나오면은 길을 터주라 이런 지시를 이제 받았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헌재 이제 재판관들이 헌재에 불러가지고 직접 네. 이제 정을 들어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5차, 6차에서 국회 측 탄핵 소추 팀들이 상당히 자신들이 선택한 그런 정인들이 대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법정 정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탄핵 소추팀들도 의아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헌재 재판소에서 이렇게 8차까지 변론기를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이 애초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현재 제시한 정인들도 좀 더 몇 명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까지도 좀 더 들어보고 최종적인 변론기를 종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점은 지금 민주당이나 보통 이쪽에서는 늦어도 2일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2일 말은 훨씬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핵심 증인들을 예를 들면 또 이제 상대 측 변호사가 만난다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찾아가서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단히 이제 이게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렇게 양 진영의 이 특히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김병주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 각종건 특전사 사령관을 자기 유튜버에 바로 불러가지고 그게 이 특전사 사령관이 아무리 지금 현재 제1야당에 그것도 이제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해서 그냥 갔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하참 쉽게 말 부사령관을 할 때 그 밑에 이제 자기가 가장으로 고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바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이제 인원이라 그러니까 그건 국회의원으로 그런 정도에서 혼란이 야기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지금 뭐 김용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이제 여인은 전 방첩사 사령관 그리고 이진수 수방사 사령관 뭐 이런 지금 현재 구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접견하고 만나서 뭐 이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헌재에서의 정원이 달라졌다. 검찰 진술을 내용하고 또 이런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런 양상들은 향후 헌재 심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노림수는 뭐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 예, 뭐 이 사안은 사실은 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비상계엄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약간 좀 후순위로 밀렸었던 거죠.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다 원복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또 새로 그 검사가 충원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밝혀야 되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지금 유력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태균 게이트 건은 좀 신속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더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좀 네. 짧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리는 측면이 있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와서 이제 명태균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아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은요. 네.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판을 기정사실로 상수에 두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뉴스가 제공되는 출처가 이제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농단 사례도 이제 명태균과 함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뭐 일부가 여기서 이름이 거론되는 그 자체로부터 이미 국민의힘 대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요인을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네. 만약에 정시간이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특검의 시작 시점을 그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 이후로 해도 돼요. 뭐 그때는 저는 조기 대선 이후에 한다면 이걸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출근길 교통량도 많은데요. 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1차로의 사고 처리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성산대교 3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남동 1차로에 사고 나서 문학부터 여파받습니다. 이후 신천에서 일찍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광 3터널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과 서울 요금소에서 속도가 더딘데요. 수원 부근 5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다시 판교에서 반포까지 밀려 지나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유성에서 북대전까지 정체인데 유성 나들목 진출로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KBS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전했었는데요.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시추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과 프로젝트 관련 현안 살펴봅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이차관입니다. 네, 먼저 1차 시추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대왕고래 구조,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 어느 정도로 판단하신 건가요? 네, 요번에 그 시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요. 저희가 작년에 그 동해 심해가스전에서 도출된 7개 유망 구조 중에서 그중에 하나입니다. 대왕고래 구조에 대해서 탐사 시추 작업이 진행을 됐고요. 그 진행 결과 뭐 저리충이라든지 덕계암이라든지와 같은 양질의 석유 시스템은 확인이 되었지만 그 잠정적으로 확인한 가스 징후는 그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어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현재 이 탐사 시추 결과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밀 분석 결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후속 탐사 시추 방향 설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탐사 자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동해 석유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저희가 동해가스전을 생산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스 징후를 확인했기 때문에 매장은 분명히 돼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만 경제성은 결국은 이런 지속적인 시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 시추 결과 긍정적 데이터는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스 징후가 확인됐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3,000m 넘는 시추 과정에서 전반적인 이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양질의 저류층이 확인됐다든지 또 덮개암이라든지 또 공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이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양질의 그런 석유를 담을 수 있는 구조는 확인은 했다라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고요. 다만 잠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그 탄화수소 자체의 가스 징후가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발표 이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사기극이다. 후속 시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요번에 시추가 첫 번째 시추였어요. 첫 번째 시추였기 때문에 어느 첫 번째 시추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도 10번 넘게 시추를 했었고요. 뭐 가이아나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뭐 많게는 30번 넘게 시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경제성 있는 석유 또는 가스를 발견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단순히 뭐 로또처럼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탐사 과정에서 또 정확성을 높여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추후 또 시추에 또 그것이 환류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자원 개발에 성공을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말씀하셨듯이 5, 6월경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갑작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시추 작업을 했던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제 작업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가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시추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추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언론에서 많이 그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에 시추 현장에서 잠정 확인한 내용이지만 1차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대왕고래 구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구조에서 처음 시추에 나선 것일 텐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대왕고래보다
이제 물리 탐사 단계였습니다만 더 높은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뭐 전반적인 탐사 자원량이라든지 그 주변과의 연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대왕고래를 우선 시추를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보기에는 그 뭐 대왕고래 자체 그 하나는 전체 7개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하나에 대해서 추가적인 탐사 시추를 더 할 거냐는 현재 물론 딱 그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대왕고래 자체가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네. 전체 길이가 한 70km 정도 되고요. 너비도 10km 또는 15km가 되는 굉장히 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 자체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네.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와 명태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시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 탐사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시추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유망 구조의 탐사 자료의 정확성을 더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요번에 저희가 1760개 정도의 이제 암편, 시편, 또 유체 샘플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거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가 다시 나머지 유망 구조에 대해서도 또 환류가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정밀 분석 결과와 추가적인 또 분석 결과가 합쳐지면 전반적인 그 가능성이라든지 자원량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다만 그 나머지 명태나 오징어 구조 같은 경우는 지층 구조도 조금 더 심해 있고 또 위치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나머지 유망 구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그 시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전반적인 그 가능성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은 예산입니다. 1차 시추 실패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네네. 예산에서 대왕고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우리나라가 심해 탐사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왕고래 자체가 첫 번째 심해 탐사였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해 탐사 경험이 많고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갖춘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가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런 투자 유치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투자 유치로만 100% 추진된다면 추후에 또 우리나라의 국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일정 부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예산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에 투자 유치를 하면 저희가 가지는 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탐사 리스크를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네. 또 뒤에 가서 이게 생산 광구로 연결될 경우에는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나라 국부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님, 이번에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동해 심해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미국의 자문업체 액트지오가 지금 기존 7개 구조 외에도 또 유망 구조 14개가 동해 심해에 더 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2차 유망성 평가 용역은 아직은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는 먼저 서구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또한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다 끝나면 저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7개 유망 구조도 이런 용역 결과를 국내 전문가, 국외 전문가, 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의견까지 감안한 검증을 다 거쳐서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해가스전 사업 추정 매장량이 11조 원 규모에서 2천조 원 이상으로 부풀려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제 탐사 자원량 수준에서 아직은 매장량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냐를 논의하는 거는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아마 1차 발표 때 전반적인 탐사 자원량에 대한 예를 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수치가 나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숫자에 너무 초점을 맞춰지면서 논란이 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이 사실 자원개발 사업인데 네. 윤 대통령이 1호 국정 브리핑으로 정치화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네. 여야가 대립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큰데 정부 네. 당국자로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규모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2022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가스가 또 굉장히 급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자원 개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견이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탐사 시추도 네. 이러한 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번의 시추가 끝난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낙관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지속적인 시추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또 이러한 분석을 통한 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런 분석이 더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는 정부도 국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쟁의 소재가 아니고 자원 개발 네네. 측면에서 좀 봐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군요.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2월 10일 월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